칠경 2호에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열리던 그날, 김민준 씨는 알지 못했다. 그 낯선 바람이 복도의 먼지만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생의 마지막 봄을 품고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거짓말에서, 혹은 그가 믿고 싶었던 어느 진실에서 시작되었다. 김민준 71살, 국문학과 명예교수. 그의 삶은 칠품의 1호에 아파트 현관문처럼 조용하고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세상은 단정했지만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정지했다. 유일한 소음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와 그가 책장을 넘기는 사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먼 타국에 자리를 잡았고 안부를 묻는 연락은 명절에도 뜸해진 지 오래였다. 그의 하루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이른 새벽에 간단한 체조, 손수 내린 쓰디쓴 커피 한 잔, 오전 내내 이어지는 독서, 그리고 점심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간단한 식사. 오후에는 먼지가 쌓인 서재의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그의 아파트는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하게 가라앉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멈춘 공간의 냄새였다. 특히 그의 옆집. 칠봉 2호는 그가 이곳에 이사온 후 몇 년째 비어 있었다. 옆집의 그 완벽한 정적은 오히려 김민준 씨의 고독을 증폭시키기보다 그것을 더욱 안전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공백이었다. 그 편안함이 깨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다. 강덩강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의 고요한 독서 시간이 방해받았다. 김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현관문 외시경으로 다가갔다. 뿌연 렌즈 너머로 분주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육중한 가구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였다. 체구는 가냘팠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그 장롱은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안쪽으로 조금 더요. 네, 됐습니다. 여자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김민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저런 종류의 활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왠지 모를 낯설매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소라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저녁이 되어서야 칠빙 2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벽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정돈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김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오후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시선이 옆집 베란다에 머물렀다. 그동안 회색 시멘트 바닥을 흉하게 드러내고 있던 칠품임 2호의 베란다의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그 여자였다. 며칠 전 이사를 지휘하던. 그녀는 흙이 담긴 크고 작은 화분들을 베란다 난간에 정성껏 배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다정했다. 흙을 고르고 작은 모종을 심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베란다는 오래된 신문지와 빈 상자들을 쌓아두는 창고가 된 지 오래였는데 저 여자는 저곳에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김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을 타고 흙냄새가 희미하게 끼쳐왔다. 그는 그녀가 잎사귀 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멈춰 있던 자신의 시간 속으로 뛰어든 저 낯선 생명력. 그는 그 활기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7부공 1호와 7표공 2호는 이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명백한 대비가 되었다. 김민준 교수의 7표공 1호가 두꺼운 암막 커튼 뒤에 숨어 묵은 종이 냄새와 정지된 시간을 붙잡아 두는 방이라면, 이수연의 보싱 2호는 얇은 레이스 커튼 너머로 햇살을 받아들이고 축축한 흙냄새와 꽃향기를 피워 올리며 시간을 부지런히 흐르게 하는 방이었다. 김민준 씨는 그 무형의 차이를 벽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며칠 뒤 느릿하게 움직이는 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정식 대면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인지 이수연 씨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7병 2호로 이사 왔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해 본 일이 없었다. 그는 그저 로봇처럼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7병 1호입니다.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잠겨 있었다. 7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수연 씨는 반갑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먼저 내렸다. 김민준 씨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자신의 귓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만남 이후 김민준 씨의 일과에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추가되었다. 오후에 창밖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7푸빙 미호 베란다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베란다에 나왔다. 편안한 몸빼바지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꽃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 물론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이고, 목이 많이 말랐구나. 여기 이 잎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볕이 부족했나? 그는 그녀가 병든 잎사귀를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흙을 만지는 손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손길에는 그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종류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책 속의 죽은 작가들과 빛바랜 활자들에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는 너무도 낯선, 살아 숨쉬는 맹렬한 생명력이었다. 김민준 씨는 어느새 자신의 서재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기를 위해 아주 조금 열었던 창문은 이제 그녀가 베란다에 나오는 시간이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녀가 새로 심은 제스민 향기가 젖은 흙냄새와 뒤섞여 바람을 타고 7비겐 1호의 묵은 책 냄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사건은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어느 오후에 일어났다. 김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활짝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몰아치며 책장을 세차게 넘겼다. 그때 무언가 화사한 것이 시야를 스치며 그의 베란다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베란다로 나갔다. 바닥에는 하늘거리는 얇은 실크 스카프가 떨어져 있었다. 화사한 노란색 바탕에 잔잔한 들국화 무늬가 그려진, 딱 봐도 여자의 물건이었다. 그것에선 그녀의 베란다에서 나는 것과 같은 희미한 꽃향기와 비누향이 났다. 그가 스카프를 집어드는 순간 바로 옆 베란다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묘나, 저기 이수연 씨가 베란다 콘크리트 난간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스카프를 널어두었다가 바람에 날아간 모양이었다. 김민준 씨는 스카프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베란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눈 그들의 첫 번째 긴 대화였다. 이거 대개 것인 듯합니다. 아,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그걸 집으려다 그만. 그녀는 안도하는 동시에 몹시 민망해하는 표정이었다. 김민준 씨는 난간 너머로 손을 뻗어 스카프를 건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손가락 끝이 가볍게 스쳤다. 그녀의 손은 흙을 만져서인지 생각보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항상 상냥하게 웃고 있던 그 미소 뒤편에 그는 아주 짙게 내려앉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호수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하나 망설이던 바로 그때였다. 7병 2호의 안쪽. 거실 깊숙한 곳에서부터 퉁명스럽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당신, 거기서 지금 뭐해? 바람 들어오게 베란다 문은 왜 활짝 열어놔? 춥지도 않아. 그림자가 보였다. 신문을 들고 서 있는 듯한 덩치 큰 남자의 실루엣. 그녀의 남편인 듯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수연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찔했다. 네, 금방 들어가요. 스카프가 날아가서. 그녀는 김민준 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더니 그대로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곧이어 쾅 소리와 함께 베란다 유리문이 세차게 닫혔다. 김민준 씨는 혼자 자신의 베란다에 서 있었다. 손끝에는 그녀의 손에서 옮겨온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달콤한 제스민 향기와 함께 무겁고 불쾌한 긴장감이 뒤섞여 맴돌았다. 그 스카프 사건 이후 두 집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 씨는 그녀의 남편에게 들었던 거친 목소리를 떠올리며 베란다 창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이수연 씨 쪽이었다. 며칠 뒤 저녁 701호의 초인종이 울렸다. 외시경 너머로 이수연 씨가 작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다. 김민준 씨가 문을 열자 그녀는 지난번에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웃었다. 지난번엔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겉절이를 좀 담갔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맛이나 보시라고요. 그가 받아든 반찬통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간 묻힌 겉절이에 신선하고 매콤한 냄새가 그의 무미건조했던 부엌을 채웠다. 한 젓가락 입에 넣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담가주던 겉절이 맛과 거의 흡사했다. 잊고 지냈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빈 반찬통을 돌려주기가 민망했다. 명백히 신세를 졌다. 그는 먼지 쌓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담내로 줄 만한 것을 찾았다. 먹을 것은 없었다. 그의 눈은 서재의 책장에 머물렀다. 그는 두꺼운 양장본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한국의 야생화 도감. 그가 젊은 시절 자료용으로 구입했던, 지금은 절판된 귀한 책이었다. 그는 7봉 2호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놀란 듯했다.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담례라고 하긴 못하지만 베란다의 정원을 가꾸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이수연 씨는 책 표지를 보고는 눈이 커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책을 받아들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귀한 책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다채로운 식물 사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에겐 이제 필요 없는 책이니까요.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참고 자료로 쓰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학생들, 의료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을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보시다시피 은퇴한 늙은이죠. 교수님.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 이상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명백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 가치, 희미한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었다. 늦은 저녁, 그가 막 책을 덮으려던 참에 현관문에서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이수연 씨였다. 그녀는 낮에 베란다에서 보던 활기찬 모습도 김치를 건네던 상냥한 이웃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몹시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교수님, 저 혹시 잠시 아주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김민준 씨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음을 깨닫고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그의 아파트, 칠갱이 위로 안으로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사방이 벽처럼 둘러싼 책장들을 보며 그녀는 압도당한 듯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슴에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반질반질해진 낡은 갈색 가죽 공책 한 권을 부적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교수님이 국문학 교수님이셨다고 해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시가 떠오르면 몰래 적어두고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짧은 수필로 쓰기도 했다고. 그것이 폭압적인 남편 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녀의 목소리가 격하게 흔들렸다. 우리 남편은 이런 걸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잉크 장난치는 거라고. 아내는 그 시간에 반찬이나 하나 더 만들고 집이나 쓸고 닦아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죽 공책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심장을 꺼내 보이는 듯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부탁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염치 없지만 이것들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 그냥 누군가에게, 특히 교수님처럼 글을 아시는 분에게 제 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녀는 말하는 중간에도 자신들의 집 현관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마치 남편이 당장이라도 쫓아올 것처럼 그녀는 김민준 씨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으로 낮췄다. 다만 이건 남편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걸 알면 이 공책을 당장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깊은 호수 같던 슬픈 눈은 이제 간절함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남편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김민준 교수는 그녀의 떨리는 손과 그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은퇴한 늙은 교수가 아니라 다시 강단에 선 선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지식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마주한 스승의 열정이 솟아났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열정 밑바닥에는 더 위험하고 은밀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칠리쿠 미로와 칠빙 이디오 사이의 공모.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 그의 잿빛처럼 단조롭던 일상에 비밀스러운 색채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수십 년이 담긴 묵직한 공책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비밀은 지키겠습니다. 이 안의 글들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그 절박했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남편은 절대 모를 것이라는 그 말을 그는 기꺼이 그 위험한 비밀의 공범이 되기로 했다. 그들의 은밀한 약속은 그날 이후 하나의 정교한 의식이 되었다. 정확한 규칙이 생겼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그 시간은 그녀의 남편 박동철 씨가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었다. 신호는 엘리베이터였다. 7봉 2호에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수연 씨는 정확히 10분을 더 기다렸다. 남편이 완전히 동네 어귀를 벗어났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복도로 나와 낡은 가죽 공책을 품에 안고 칠레기림 1호의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김민준 교수의 먼지 쌓인 거실은 벽시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그 적막한 공간은 이제 일주일에 2번, 2시간 동안 금지된 문학교실이 되었다. 김민준 교수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하지 않았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면 그는 면도를 하고 외출복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손님 하나 찾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았던 거실 다과상 위를 깨끗이 닦아냈다. 그는 심지어 차십도 새로 샀다. 그는 그녀의 노크 소리를 기다렸다. 마치 생애 첫 데이트 약속을 기다리는 20살 청년처럼. 긴장과 설렘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수업이 시작되면 김민준 교수는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삶의 목적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선생이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의 목소리는 다시 힘을 되찾았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이수연 씨의 글은 진솔해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다 보니 구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기보다 저 베란다에 제스민 향기에 빗대어 표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유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운율과 구조, 비유와 상징에 대해. 이수연 씨는 그가 평생 가르쳤던 그 어떤 명문대 학생보다도 훌륭한 제자였다. 그녀는 마치 사막이 물을 빨아들이듯 마른 스펀지처럼 그의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녀는 지식에 굶주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써냈다. 그녀는 베란다의 꽃들에 대해 수십 년간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지고 주름진 자신의 손에 대해 그리고 마치 고급스러운 액자 속에 갇혀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답답한 기분에 대해 썼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러나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푸른 봄에 대해 썼다. 그녀의 글은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이었지만 그 어떤 문학작품보다도 절절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 김민준 교수는 빨간 펜을 들고 스승의 눈으로 그녀의 글을 읽었다. 그는 기법을 교정하고 단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글을 작품으로 읽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일기를, 그녀의 영혼을 읽고 있었다. 그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의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젊은 날의 서름을 쓸 때, 그는 자신의 고집 센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가 갇힌 삶에 대해 쓸 때, 그는 그것이 남편 박동철에 대한 원망이며 자신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녀가 이름 모를 꽃씨 하나가 바람에 날아와 척박한 화분에 뿌리를 내렸다고 썼을 때, 그는 그 꽃씨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내와도 나눠보지 못했던 깊은 영혼의 교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쌍방의 감정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그의 가르침에 감탄할 때,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교수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김민준 교수는 지식에 대한 순수한 경의와 제자의 감사 인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억압받던 한 여인이 자신을 구원해준 기사에게 보내는 수줍지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 짙은 안개처럼 그의 이성주의를 감싸며 그녀가 보내는 모든 신호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 비밀이 단순한 문학 수업이 아니라고, 이것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황혼의 애틋한 로맨스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 위험한 착각은 그녀가 보이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수업 도중에도 복돼서 작은 발소리나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2시간 내내 주기적으로 벽시계를 확인했다.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어서 가봐야 해요. 그녀가 황급히 공책을 챙겨 떠나는 그 비밀스러운 모습은 김민준 교수의 눈에는 폭력적인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공포가 아니라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짜릿한 스릴로 비쳤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그 거칠고 무식한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밀은 문학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어버렸다. 그들의 금지된 문학 수업은 그렇게 몇 주간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700 1호와 700원 2호 사이의 얇은 콘크리트 벽은 모든 소리와 비밀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다. 이수연 씨의 남편, 박동철, 그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지독히 오만하고 가부장적이며 통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늘 칼같이 저녁 식사 시간을 지키던 아내가 최근 들어 부쩍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이 늘었다. 국을 드다 냄비를 태우기도 했고, 그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결정적으로 그가 직접 목격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말수도 없이 자기 뒤만 쫓아다니던 아내가 그 샌님 같던 7종 1호 늙은 교수놈과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박동철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내 앞에서 그렇게 생기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보았다. 불쾌했다. 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당신, 도대체 화요일, 목요일 오후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경로당해요. 바람도 쐴 겸. 이수연 씨는 힘없이 거짓말을 했다. 박동철은 아내가 경로당의 시끄러운 노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았다.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다. 그는 평소보다 일부러 일찍 귀가하며 아내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파국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수업이 없는 어느 목요일 늦은 저녁에 터졌다. 김민준 씨의 현관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을 누를 여유도 없는, 거의 문을 두드려 부수는 듯한 소리였다.
문을 연 김민준 씨의 눈앞에는 이수연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붓고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칠뱅이 미로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교수님, 교수님, 저 이젠 정말 못하겠어요. 무슨 이료박 선생이.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공책을 봤어요. 박동철이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 의심이 들어 침실 서랍을 뒤진 것이었다. 그는 이불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그 낡은 가죽 공책을 찾아냈다. 김민준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가 글을 읽었소. 아니요,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다. 읽지도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글씨가 빼곡한 걸 보더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박동철은 공책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게 다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이 쓸데없는 잉크 장난이 다 뭐냐고 혹시. 옆집 그 샌님 교수 놈한테 연애 편지라도 쓰는 거냐고.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공책을 붙잡고 찢어버렸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빼앗았지만 이미 그녀가 가장 아끼던 시 몇 편이 담긴 앞부분 몇 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후였다.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그녀는 찢어진 공책 조각들을 끌어모아 들고 무작정 7비움 1호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교수님, 다 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정한 사람처럼 힘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찢겨진 공책 조각을 보았다. 그의 왜곡된 시야 속에서 이것은 더 이상 취미를 억압받는 아내의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폭군 같은 남편이 자신들의 고귀한 영혼의 교감의 증거를 파괴한 만행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맞이한 절정의 비극이었다.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린 그의 환상, 10년간 묵혀온 그의 고독, 되찾았던 삶의 의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강렬한 분노와 함께 뒤틀린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그녀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가 그녀의 가는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수연 씨가 쏘스라치게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김민준 교수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 씨, 이수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웃이나 학생이 아닌 그녀의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소. 그는 거의 애원하듯 외쳤다. 황혼이라는 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저런 무식한 남자 밑에서 당신의 영혼을 썩힐 필요가 없단 말이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들의 비밀 약속이었던 그 말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며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하오. 당신의 그 위대한 영혼을 내가 알아본단 말이오. 그러니 내게 오시오. 우리 멀리 도망갑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둘이서 김민준 교수의 뜨거운 고백이 먼지 쌓인 서재의 공기 속에 울렸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감격이나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돌아온 것은 순수한 공포와 경악 그 자체였다. 이수연 씨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불에 댄 듯 김민준 교수의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공책 조각들을 품에 안은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교수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도망가다뇨. 우리가 왜요? 무엇으로부터요? 그녀는 그의 눈에 서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열망을 그제야 보았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상황이 끔찍한 오해였음을 깨달았다. 오해하셨어요. 교수님, 아주 단단히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다. 저는 교수님을 그냥 제 하찮은 글을 읽어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교수님을 제 인생의 유일한 스승으로, 길잡이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녀는 찢어진 공책을 가슴에 움켜쥐었다. 남편이 몰라야 했던 건 제 글쓰기였어요. 제 꿈이었어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그녀는 치욕감의 말을 잊지 못했다. 추잡하다는 그 말, 그녀가 내뱉은 그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단어가 김민준 교수의 부풀어 오른 망상과 환상을 단번에 터뜨렸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자신의 끔찍하고 외로운 망상을, 그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절박한 학생의 순수한 갈망을 자신의 늙은 욕망으로 더럽혔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약탈자였다. 그의 얼굴에서 격정의 붉은 기가 사라지고 피 한 방울 없는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열정보다 뜨거운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태웠다. 그는 변명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이 끔찍한 대면과 내적 붕괴를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수연 씨가 황급히 뛰어들어오느라 미처 닿지 못했던, 그리고 김민준 교수가 잠글 생각조차 못했던 7015의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그곳에는 남편 박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다 못해 자줏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아내가 찢어진 공책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망설임 없이 1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뒤따라왔던 것이다. 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의 아내에게 둘이서 도망가자고 속삭이는 저 늙은 교수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가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을, 이 개새끼 같은 놈들아, 복도가 떠나가라 울리는 포효였다. 박동철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김민준 교수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넘봐, 이 음흉한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그는 김민준 교수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노쇠한 교수는 저항 한번 못하고 뒤로 넘어져 자신의 서재 책장으로 처박혔다. 수십 권의 책이 그의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여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수연 씨가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뭐 오해, 둘이서 도망가자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 박동철은 눈이 뒤집혔다.
그는 분노의 방향을 아내에게로 돌렸다. 그는 이수연 씨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다. 짝 하는 살벌한 소리가 울렸다. 이 화상가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바람이 났어. 저런 비실비실한 늙은 놈하고 눈이 맞았냐고. 이 더러운 것들. 고함소리, 여자의 비명소리, 책이 무너지는 소리. 아파트 복도는 시장 바닥이 되었다. 이 소란을 놓칠 리 없었다. 7035의 문이 열리고 704호에서도 사람이 나왔다. 맞은편 층계의 할머니까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웃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완벽한 스캔들의 현장을 목격했다. 바닥에 흩어진 책들, 뺨을 감싸쥐고 절규하는 이수연 씨, 악귀처럼 소리 지르는 남편 박동철, 그리고 책더미 속에서 수치심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저앉은 김민준 교수. 이수연 씨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웃들의 경멸적이고 호기심 어린 시선, 수치심에 무너진 김 교수,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남편.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 갇혔고 동시에 김 교수의 끔찍한 오해에도 갇혔다. 어느 쪽에도 탈출구는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안 돼. 그녀의 숨이 멎는가 싶더니 눈앞이 까맣게 변했다. 이수연 씨는 그대로 701호의 문턱, 복도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날 밤 이수연 씨가 복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동은 구급차가 아닌 남편 박동철의 손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그는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된 아내를 짐짝처럼 끌어안고 7평 2호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쾅소리. 그것이 김민준 교수가 한동안 702호로부터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그날 이후 김민준 교수에게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7층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점잖던 명예 교수가 옆집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퍼져나갔다. 김민준 교수는 순식간에 이웃집 여자를 꼬드긴 호색한 늙은이로 전락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를 보면 하던 말을 멈췄다.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거나 혹은 그가 내린 뒤에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만의 언어로 속삭였다. 평생을 학자라는 명예로운 이름표 뒤에서 단정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이 사회적 낙인은 육체적 폭력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는 외출을 완전히 멈췄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41호라는 자신의 껍데기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10년간 그가 견뎌왔던 고독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의 고독이 잿빛의 고요함. 그저 시간이 멈춘 적막함이었다면 지금의 고독은 숨을 조이는 괴로움과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 그리고 지독한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활자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집 속의 모든 사랑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를 향한 고발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도망가자고 외치던 자신의 미친 목소리, 경악과 혐오로 물들었던 이수연 씨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책더미 속에 파묻힌 초라한 모습. 그러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나 자신의 수치심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벽 너머 702호에서 들려오는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부부 싸움 소리도, TV 소리도, 하다못해 설거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박동철이 아내를 말 그대로 감금시킨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의 진짜 형벌은 베란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창밖에 702호 베란다를 보았다. 그녀의 정원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토록 생기 넘치게 피어오르던 제스민 잎사귀들은 물을 먹지 못해 누렇게 말라비틀어졌다. 화사했던 꽃잎들은 갈색으로 변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분에 흙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 쩍쩍 갈라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수연 씨가 베란다에 나와 물을 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7봉 2호의 베란다 유리문은 마치 영원히 봉인이라도 된 듯 굳게 닫혀 있었다. 김민준 교수는 그 죽어가는 정원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단지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녀의 마지막 숨구멍을 자신의 이기적인 망상으로 짓밟아 버렸다. 그는 그녀의 정원을 죽였다. 그녀의 글쓰기와 그녀의 정원. 그것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두 개의 창문이었는데 그는 남편 박동철의 폭력과 한패가 되어 그 두 개의 창문을 모두 박살내버린 공범이었다. 그의 고독은 이기적이었다. 그는 동반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환상의 재물을 원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투영할 거울만을 찾았다. 남편은 절대 모를 거라는 그녀의 말을 그는 기꺼이 믿어버렸다.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절박한 외로움이 그것을 사랑의 미러라고 믿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 701호와 702회.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한 후회의 겨울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몇 주가 아니라 마치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간 것 같았다. 시간은 멈췄고 혹독한 겨울이었다. 옆집 베란다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정원의 자네들이 그의 유일한 달력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죄인처럼 살았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늦은 밤에만 복도에 나갔고 모든 이웃의 눈을 피했다. 702호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다. 그 끔찍한 침묵은 어느 날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깨졌다. 얕은 잠을 설치던 김민준 교수의 귀에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굉음이 파고들었다. 마치 무거운 장롱이라도 넘어지는 듯한 육중한 소리였다. 뒤이어 유리창이나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짧은 비명이 아니었다. 온 복도를 찢을 듯한 길고 처절한 이수연 씨의 절규였다. 김민준 씨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그가 슬리퍼를 꿰어 신기도 전에 아파트 단지 밖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였다. 사이렌 소리는 정확히 그들의 아파트 동 앞에서 멈췄다. 곧이어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702호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수치심과 공포를 모두 잊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702호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고 잠시 후 들것 이동식 침대에 급하게 실려 나왔다. 그 위에는 남편 박동철이 누워 있었다. 그는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육중했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수연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따라 나왔다. 그녀는 얇은 잠옷 바람이었고 맨발이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구급대원에게 매달리듯 중얼거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는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김민준 교수를 보지도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남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파트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퍼지는 이야기는 지난번의 추잡한 추문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1층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녀 회장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박동철 씨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지며 유리 장식장을 덮쳤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수연 씨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다. 박동철은 단순히 가부장적이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증 당뇨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의 질알맞고 통제적인 성격은 사실 지병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수연 씨는 아내가 아니라 사실상 24시간 개인 간병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고 저염식 식단을 관리하며 살아왔다. 김민준 교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비밀 글쓰기는 그녀의 유일한 정신적 탈출구였다. 그것은 아내도 간병인도 아닌 오직 이수연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불륜 상대가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현실에서 잠시 숨 쉴 공기였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남은 산소 호흡기마저 자신의 망상으로 더럽히고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러 부서뜨릴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수치심은 저렇게 절박하게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다. 그는 스승도 남자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대낮에 아파트 밖을 나갔다. 시장에 들러 닭과 인삼, 대추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삼계탕을 끓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 그가 몸살이라도 날 때면 늘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저녁 무렵 그는 뜨거운 삼계탕을 보온 도시락에 담아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중환자실 앞 혼란스럽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실 구석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쓰러지던 날 입었던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딱딱한 플라스틱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완전히 탈진한 모습이었다. 김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와 경멸이 스쳤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김민준 교수는 그들의 추문이나 오해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사과를 할 때도 용서를 구할 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 옆에 벤치 위에 본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가 도시락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일단 드셔야 합니다. 뭐라도 드셔야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싸우든 간호를 하든 할 게 아닙니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속죄였다. 중환자실 앞에서 건넸던 그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이 얼어붙었던 7층 1호와 7벽 2호 사이의 겨울을 녹이는 첫 불씨가 되었다. 너무도 지쳐있던 이수연 씨는 거절할 힘도 감사를 표할 여력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것을 받아먹었다. 남편 박동철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은 끔찍했다. 그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였다.
그는 더 이상 복도를 울리던 포효하는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급성기 병동에서의 몇 주가 지나고 그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수연 씨는 사실상의 과부가 되었다. 법적인 남편은 살아있었지만 그는 이제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를 올가매던 폭압적인 감옥의 창살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 기나긴 싸움 끝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그때 김민준 교수가 침묵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승용차가 한 대 있었다. 요양병원까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갈 준비를 하던 이수연 씨 앞에 그가 차키를 들고 서 있었다. 어차피 나도 근처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김민준 교수는 이수연 씨를 태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면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니는 병원 로비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1시간 동안 마주하고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채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병원 벤치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스캔들 직후의 고통스러운 침묵과는 달랐다. 이것은 서로의 짐을 말없이 지켜봐주는 오해와 망상이 거친 자리에 찾아온 깊은 이해와의 침묵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그녀가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진짜 속죄를 시작했다. 그는 옆집 72호에 죽어버린 베란다로 향했다. 그는 새 흙과 거름을 사왔다. 완전히 말라 죽은 줄 알았던 제스민 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쳐내자 그는 그 밑동에서 아직 미약하게나마 살아있는 뿌리를 발견했다. 그는 굳은 흙을 갈아엎고 물을 주었다. 이수연 씨가 병원에서 돌아와 흉측하게 변했던 자신의 정원에 다시 물기가 돌고 제스민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새순이 돋아난 것을 발견한 날 그녀는 베란다에 한참을 서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7.1로 현관 문고리에는 작고 빨간 사과 한 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의 조용한 동행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 교수는 동네 문구점에 들렀다. 그는 그녀의 낡은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견고한 새 가죽 공책 한 권과 잉크가 부드럽게 나오는 만년필 한 자루를 샀다. 그는 그것을 아무런 쪽지 없이 조용히 702호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었다. 그날 밤 702호의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전처럼 두렵고 망설이는 소리가 아닌 조용하지만 분명한 노크였다. 문을 열자 이수연 씨가 그 사의 공책을 들고 서 있었다. 저 교수님 무언가를 썼어요. 그녀가 내민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새로운 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갇힌 삶이나 슬픔에 대한 시가 아니었다. 시의 제목은 잡초였다. 그것은 폭풍 후에 짓밟히고 모두가 죽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가장 단단한 시멘트 바닥의 틈새를 기어이 뚫고 올라와 다시 햇빛을 보는 질긴 생명력에 관한 시였다. 김민준 교수는 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수치심이나 욕망이 아닌 맑고 깨끗한 스승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단어의 선택도 훌륭하군요. 그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집 안을 가리켰다. 차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거실에 볕이 좋게 들어서 차 마시기 좋습니다.
그들의 문학 수업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이제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다. 김민준 교수는 자신의 현관문을, 이수연 씨도 자신의 현관문을 좁게나마 열어두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나는 차와 함께 쿠키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다. 공모의 짜릿함도, 금지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통과해온 두 노년의 동반자와 문학만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 후로 몇 번의 봄이 더 지났다. 얼어붙었던 701호와 702호의 시간은 이제 잔잔한 강물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수연 씨의 남편 박동철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수연 씨는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 증오했던 남편이 아니라 길고 외로운 싸움을 끝낸 한 인간을 향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날도 김민준 교수는 병실 밖에서 묵묵히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이제 701호와 712호는 더 이상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현관문은 낮 시간 동안에는 거의 항상 활짝 열려있게 되었다.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김민준 교수와 이수연 씨는 굳이 재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들의 나이에 서류 한 장의 약속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저녁 식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 때때로 김 교수는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나는 7리검 이후에서 저녁을 먹었고, 때때로 이수연 씨는 깊은 학문의 향기가 나는 7리검 1호의 서재에서 그가 골라준 책을 읽었다. 가장 큰 변화는 베란다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사람을 불러 두 집을 위태롭게 갈라놓았던 베란다 사이에 얇은 칸막이 벽을 허물어버렸다. 이제 701호와 702호의 베란다는 하나의 길고 넓은 정원이 되었다. 그곳은 완벽한 조화의 공간이었다. 김민준 교수가 정성껏 가꾸는 단정한 분재 소나무들 옆에서 이수연 씨가 키우는 화려한 사계절 장미가 함께 피어났다. 그의 낡은 책들과 그녀의 새로운 꽃들이 같은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들의 비밀이었던 문학 수업은 이제 그들의 가장 행복한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봄, 마침내 작은 출판사에서 이수연 씨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시집이 출간되었다. 시집의 제목은 늦게 핀 꽃이었다. 책의 맨 앞장에는 문학평론가, 명예교수 김민준의 이름으로 된 서문이 실렸다. 그는 서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다. 어떤 꽃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긴 겨울을 모두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피어난다. 여기 그 증거와도 같은 씨들이 있다. 이 꽃들은 늦게 피었기에 그 향기가 더욱 짙고 귀하다. 남편은 절대 모를 거라는 절박한 오해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비밀은 이제 추문이 아닌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어 온 세상에 당당히 공개되었다. 목소리 톤을 바꾸어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너무 외로워서 혹은 너무 절박해서 눈앞의 진실을 완전히 오해하고 맙니다. 김민준 교수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믿어버렸지만 그가 그 모든 오해와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단단한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간절했던 신호를 자신만의 외로움으로 잘못 해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이미 내 인생의 봄은 다 지나갔다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늦게 핀 꽃은 가장 향기가 짙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황혼에도 가장 찬란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늦게 핀 꽃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오해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김 교수님과 이수연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